남편 데이비드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 집안일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데이비드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평소 남편의 휴대폰을 엿보는 일은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망설임 끝에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자기야, 오늘도 너무 좋았어. 하와이에서의 그 밤을 잊을 수 없어. 이사벨라라는 이름의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뒤로 이어진 사진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다. 데이비드와 그 여자가 해변에서 호텔방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다. 온몸이 떨려왔고 숨이 턱 막혀왔다.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차가운 현실은 잔인하게도 나를 올감했다. 두 아이, 마이클과 미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추악한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할 새도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데이비드가 믿고 그 여자 이사벨라가 죽도록 미웠. 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배신감이었다. 우리는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유능한 변호사였고 나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데이비드는 겉으로는 가정적인 남편, 자상한 아빠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피아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나와는 대학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그녀는 의사였고 특유의 활달함과 따뜻함으로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었다. 소피아, 나 어떡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 뒤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울음 섞인 내 목소리만 듣고도 소피아는 모든 것을 눈치챈 듯했다. 올리비아, 무슨 일이야? 당장 거기로 갈게. 30분도 채 되지 않아 소피아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소피아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엉망이 된 내 모습을 보고는 말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데이비드가 바람을 피웠어. 소피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나는 겨우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었다. 소피아는 내 등을 토닥이며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소피아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사벨라라는 여자야. 데이비드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랑 사진을 봤어. 하와이에 같이 여행도 갔었나 봐. 내 말을 들은 소피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 자식이 감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올리비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소피아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데이비드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데이비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어떻게? 데이비드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당신 정말 뻔뻔하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보, 그게 아니라. 됐어.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나는 데이비드에게 소리치며 그 여자가 보낸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결국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반성하는 듯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벨라와 함께 알래스카로 떠나버렸다. 그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핑계였지만 누가 봐도 이사벨라와 함께 도망친 것이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이, 마이클과 미아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등록해 운동을 시작했다.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이사벨라와 마주쳤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네요, 올리비아. 잘 지내셨어요?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당신이랑 할 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사벨라는 씩 웃으며 말했다.
데이비드랑 저 곧 결혼할 거예요. 당신도 축하해 줄 거죠? 그 순간 나는 이성을 잃을 뻔했다. 가까스로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야 했다.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이라니. 데이비드가 불쌍하네요. 뭐,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니 어쩌면 잘 어울리는 한 쌍일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대꾸하고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이사벨라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이사벨라와의 만남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고 데이비드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이사벨라와 데이비드의 뒤를 밟기로. 며칠 후 나는 지인의 소개로 로버트라는 사립탐정을 만났다. 로버트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신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로버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이사벨라와 데이비드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로버트는 며칠 후 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사벨라가 데이비드 외에도 여러 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재력을 이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전형적인 꽃뱀이었다. 로버트는 이사벨라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 속 이사벨라는 데이비드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남자에게도 똑같이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데이비드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만 그가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벨라의 실체에 대해 알려주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사진을 본 후에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로펌의 비서로 취직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법 쪽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틈틈이 법률 공부를 해왔고 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직장에서 나는 에단이라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에단은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를 가진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어느 날 에단은 나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올리비아, 당신을 좋아해요. 진심입니다. 에단의 고백에 나는 당황스러웠다. 데이비드와의 이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단,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어요. 나는 에단의 마음을 정중히 거절했다. 에단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한편 알래스카로 떠났던 데이비드는 1년 만에 뉴욕으로 돌아왔다. 이사벨라와는 이미 헤어진 후였다.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된 데이비드가 더 이상 그녀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나에게 연락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데이비드는 지워진 지 오래였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끈질기게 나에게 매달렸다. 집으로 직장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누구세요? 내가 묻자 여자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 엘레노어 시어머니 되시는 분 댁이 맞나요? 뜻밖에도 데이비드의 어머니 엘레노어였다. 엘레노어는 그동안 데이비드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며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올리비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너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엘레노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사과에 몹시 당황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그녀의 모습에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엘레노어는 그 후로도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나에게도 살뜰하게 대해주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엘레노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나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다. 엘레노어의 변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엘레노어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올리비아, 혹시 데이비드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은 없니?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데이비드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요. 엘레노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해한다, 올리비아. 하지만 데이비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너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단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엘레노어의 간절한 부탁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데이비드가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이 떠올랐다.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과 놀아주고 나의 일터로 찾아와 묵묵히 기다리던 모습.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한 그의 눈빛. 물론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를 한 번 더 믿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나는 데이비드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첫째, 이사벨라와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관계를 끊을 것. 둘째,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 셋째, 나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고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것. 데이비드는 내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고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노력했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나갔다. 데이비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사벨라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나에게도 전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했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연약하고 의존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데이비드와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에단이었다. 그는 여전히 멋진 모습이었고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함께 있었다. 에단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에게 가볍게 미소 지었고 나도 그에게 미소로 화답했다. 그 순간 데이비드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올리비아 고마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데이비드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도 고마워, 데이비드.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나는 데이비드의 손을 마주잡으며 말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일기장에는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기쁨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다. 때로는 끔찍한 고통과 절망을 겪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에게 다시 찾아온 이 행복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나갈 것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이제 정말 괜찮아.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다. 데이비드는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갔고 나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올리비아, 소피아야. 뜻밖에도 소피아가 예고도 없이 우리 집을 방문한 것이었다. 소피아, 웬일이야? 들어와.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어주었다. 소피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냥 내 얼굴도 볼 겸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왔지. 소피아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여전히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쳤다. 그녀의 밝은 기운 덕분에 내 마음도 덩달아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데이비드랑은 정말 괜찮은 거야?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 다 많이 노력했어. 데이비드도 많이 변했고. 내 대답에 소피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 정말 다행이다. 올리비아.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피아는 자신의 연애 소식도 전해주었다. 얼마 전부터 멋진 소아과 의사와 데이트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이번에는 꼭 잘 됐으면 좋겠어.
소피아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피아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맞다. 올리비아. 너 혹시 로버트라고 기억나? 로버트라는 이름을 듣자 나는 자연스럽게 몇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로버트는 내가 데이비드의 외도를 의심했을 때 고용했던 사립탐정이었다. 로버트? 당연히 기억나지.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 그분은 왜? 내 질문에 소피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로버트를 다시 만났어. 길에서 마주쳤는데 글쎄, 그 사람이 너에 대해 묻더라. 나에 대해?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로버트와는 사건이 끝난 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소식을 좀 전해줬지. 데이비드랑 다시 잘 지낸다고 했더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 소피아의 말을 들으며 나는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다. 로버트는 그저 의뢰인과 탐정의 관계였을 뿐인데 왜 나에 대해 궁금해했던 것일까? 그래서 그 사람이랑 연락처 주고받았어? 내가 묻자 소피아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그 사람 여전히 꽤 괜찮아 보이더라. 너한테도 한번 연락해보라고 할까? 나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괜한 오해 사기 싫어. 하지만 내심으로는 로버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과연 어떤 의도로 나에 대해 물어본 것일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나는 결국 소피아에게 로버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 소피아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에게 로버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사벨라, 내 손녀. 어떻게 이런 시련이? 에블린은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 다음 날, 에블린은 결심한 듯 병원으로 향했다. 다니엘, 나왔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 엄마, 오셨어요? 이사벨라는 다니엘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이사벨라는 꼭 일어날 거야.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았다. 이사벨라,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에블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사벨라에게 말을 걸었. 이사벨라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 이사벨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에블린은 눈물을 흘리며 이사벨라에게 속삭였.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이사벨라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 엄마, 보셨어요? 이사벨라가 움직였어요. 다니엘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 뭐라고? 정말이니? 에블린은 눈을 크게 뜨고 이사벨라의 손을 바라보았다. 이사벨라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아주 조금 움직였다. 이사벨라, 할머니 목소리 들리니?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보렴. 에블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사벨라에게 말을 걸었다. 이사벨라의 손가락이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움직였다. 이사벨라, 정신이 드니? 할머니 보여? 에블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사벨라의 이름을 불렀. 이사벨라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 할머니. 이사벨라가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 여기 있어. 우리 이사벨라 정신이 드는구나.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 할머니, 저 어디예요? 이사벨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 여긴 병원이야. 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오게 됐단다. 아, 그랬구나. 저 괜찮아요?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이사벨라 이제 다 나았어. 걱정하지 마.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 엄마,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다니엘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이사벨라의 상태를 확인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사벨라 양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블린과 다니엘은 의사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사벨라 양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의사는 두 사람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병실을 나섰. 엄마, 보셨죠? 이사벨라는 역시 강한 아이예요. 이겨낼 줄 알았어요.
다니엘은 눈물을 글썽이며 에블린에게 말했. 그래, 우리 이사벨라. 정말 대견하구나. 할머니가 미안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이사벨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에블린을 위로했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이제 안 울게. 우리 이사벨라 빨리 나아서 할머니랑 놀러 가야지. 에블린은 눈물을 닦고 환한 미소를 지었. 그날 이후 이사벨라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며칠 후 이사벨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 할머니, 저랑 숨바꼭질해요. 어느 날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놀아달라고 졸랐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숨바꼭질하고 싶어. 어디 한번 할머니가 찾아볼까? 에블린은 이사벨라와 함께 병실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사벨라는 침대 밑에 숨어 키득키득 웃었다. 우리 이사벨라 어디 숨었을까? 할머니가 금방 찾아낼 텐데.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찾는 척하며 병실 안을 돌아다녔다. 찾았다. 에블린은 침대 밑에 숨어있는 이사벨라를 발견하고 이사벨라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 할머니한테 들켰다. 이사벨라는 까르르 웃으며 에블린의 품에 안겼다. 우리 이사벨라 이제 다 나았네. 할머니랑 신나게 놀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어.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저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이사벨라도 에블린을 꼭 안으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정말 장하다. 할머니가 우리 이사벨라 많이 사랑해.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꼭 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얼마 후 이사벨라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집에 가요. 퇴원하는 날,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인사를 했다. 그래, 이사벨라. 집에 가서도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할머니가 자주 놀러 갈게.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에게 뽀뽀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엄마, 이사벨라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말했다. 그래, 모든 게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이사벨라를 살렸어. 에블린은 다니엘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 아니에요, 엄마. 이사벨라를 살린 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이사벨라를 다시 살게 한 거예요. 아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사벨라는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네가 이사벨라에게 삶의 희망을 줬어. 엄마? 다니엘, 고맙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빠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 그날 이후 에블린과 다니엘, 올리비아, 그리고 이사벨라는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에블린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이사벨라를 돌봐주고 다니엘과 올리비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엄마, 저희가 늦게까지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이사벨라 저녁 좀 챙겨주시겠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에블린에게 부탁을 했.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사벨라는 할머니가 잘 돌볼 테니. 감사합니다, 엄마. 그럼 이사벨라, 부탁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에블린은 흔쾌히 이사벨라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이사벨라가 에블린에게 물었다. 글쎄, 우리 이사벨라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스파게티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할머니 특제 스파게티를 만들어줄까? 네, 좋아요. 에블린과 이사벨라는 함께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저녁 식사를 했다. 할머니, 스파게티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사벨라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에블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가 맛있게 먹어주니 할머니도 기쁘구나. 에블린은 흐뭇한 미소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사벨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 우리 이사벨라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렴. 할머니는? 왜? 예전에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안 살았어요? 이사벨라의 질문에 에블린은 잠시 멈칫했다. 그게 할머니가 옛날에 큰 실수를 했었거든.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게 됐었어. 무슨 실수요? 아빠랑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걸 할머니가 반대했었어.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지. 왜 반대했어요? 그때는 할머니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가 아빠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지.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야. 아빠한테도 이사벨라한테도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지. 다행이다. 엄마가 아빠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사벨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어 보였다. 그래, 이사벨라.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엄마, 아빠, 그리고 이사벨라.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 에블린은 이사벨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요, 할머니.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이사벨라는 에블린의 품에 안기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이사벨라. 약속하마. 할머니가 우리 가족 꼭 행복하게 해줄게. 에블린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굳게 다짐했다. 그날 밤 에블린은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은 이사벨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사벨라는 내가 과거에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반대했던 이유를 궁금해했다. 나는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사벨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사벨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벨라의 맑고 순수한 마음이 나를 또 한 번 감동시켰다. 이사벨라, 내 손녀. 이 아이는 나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었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겠다. 그래, 반짝반짝 작은 별, 들려줄게. 에블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맑고 영롱한 선율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이사벨라는 눈을 감고 에블린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에블린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녀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에블린의 모습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사벨라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에블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이사벨라는 울먹이며 에블린을 불렀. 그때 누군가가 이사벨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사벨라, 무슨 일이냐? 다니엘이었다. 아빠,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이사벨라는 울먹이며 다니엘에게 말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피아노 연주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마치 꿈처럼. 진정하렴, 이사벨라. 할머니는 어디 가신 게 아닐 거야. 분명 다시 돌아오실 거야. 다니엘은 이사벨라를 달래며 주위를 둘러보았. 하지만 에블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 그때 다니엘의 눈에 피아노 위에 놓여있는 쪽지가 들어왔다. 다니엘은 쪽지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내 아들 다니엘, 그리고 며느리 올리비아, 내 손녀 이사벨라에게.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놀랐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여행을 떠난단다.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너희들 덕분에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단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렴.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내 손녀. 너희들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안녕. 엄마가. 다니엘은 쪽지를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 엄마. 올리비아와 이사벨라도
쪽지를 읽고 슬픔에 잠겼다. 엄마, 어떻게 우리를 두고 가실 수 있어요? 올리비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이사벨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 에블린이 떠난 후 세 사람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에블린의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다니엘과 올리비아는 이사벨라를 더욱 사랑으로 보살폈고 이사벨라도 의젓하게 잘 자라주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는 훌륭한 숙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에블린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훌륭한 의술을 펼쳤다. 할머니, 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느 날 이사벨라가 기쁜 소식을 안고 다니엘과 올리비아를 찾아왔. 정말 장하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다니엘은 이사벨라를 꼭 안아주며 칭찬했. 우리 딸 정말 대견해. 할머니가 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올리비아도 눈시울을 붉히며 이사벨라를 격려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할머니와의 약속 지켰어요. 이사벨라는 하늘을 향해 외쳤다.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이사벨라의 뺨을 어루만졌다. 마치 에블린이 이사벨라를 칭찬해주는 것 같았다. 이사벨라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이사벨라는 마음속으로 에블린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뛰어난 의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 어느 날 이사벨라는 우연히 길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과거의 자신처럼 심장병을 앓고 있었. 이사벨라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에블린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헌신을 그 아이에게 베풀기로 결심했. 이사벨라는 그 아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이사벨라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건강해져서 저도 기쁩니다. 이사벨라는 겸손하게 대답했. 그날 밤 이사벨라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 할머니, 저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사벨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이사벨라의 뺨을 어루만졌. 마치 에블린이 그녀를 칭찬해주는 것 같았다. 이사벨라는 눈을 감고 에블린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의 바람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살게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이사벨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에블린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그녀의 삶을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 창밖에는 뉴욕의 화려한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들 사이로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다. 그 사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마이클은 로펌을 설립하여 독립했고, 미아는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성장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음악재단을 설립했다. 데이비드는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 대학 강단에 섰다. 그는 가끔씩 뉴욕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와 로버트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나갔다. 로버트는 여전히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했고, 나는 그를 도와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우리는 센트럴파크를 걷고 있었다. 10년 전 우리가 함께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로버트,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내가 추억에 잠긴 듯 물었다. 그럼 당연히 기억나지. 그날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 로버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여전히 멋져. 내 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추억들이 아련하게 담겨 있었다. 올리비아,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었어. 로버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로버트. 당신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날 센트럴파크에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날의 추억과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정이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닥쳐오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는 결국 행복을 찾는다. 그리고 그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로버트.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러 20년 후, 우리는 여전히 뉴욕 맨해튼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머리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지만 마음만은 20대 청춘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다. 로버트는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 상담을 멈추지 않았다. 나 역시 70대 중반을 훌쩍 넘겼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변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변호사가 되었고, 미아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로서 그 명성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정년퇴임 후 재혼한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1년에 한두 번씩 뉴욕을 찾아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로버트와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어느 날 로버트는 조용히 나를 불렀다. 올리비아, 우리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로버트?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결혼식 다시 올리자. 로버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깜짝 놀랐다. 결혼식이라니? 우린 이미 부부잖아. 알아. 하지만 그때는 너무 급하게 식을 올렸잖아.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로버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작은 정원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20년 전 우리가 처음 결혼식을 올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마이클과 미아는 각각 배우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했고 데이비드 역시 한국에서 날아와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소피아는 여전히 나의 곁에서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조촐한 피로연을 열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난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 로버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로버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지난 50년 동안 간직해온 올리비아와의 추억들입니다. 로버트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로버트와 내가 수줍게 웃고 있었다. 로버트는 사진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 시절의 추억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순간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났던 그날의 감동. 로버트의 이야기가 끝나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로버트, 당신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로버트는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는 그날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로버트.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로버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올리비아 사랑해. 그것이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로버트의 죽음은 나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나는 그와의 추억들을 간직하며 남은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로버트가 떠난 후 나는 그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활동에 더욱 매진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책의 인쇄 수입, 전액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에 기부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나도 로버트의 뒤를 따를 때가 되었다. 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나의 귓가에 로버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올리비아, 사랑해.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따라 긴 여행을 떠났다.